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1월 2월 과정 마지막 수업입니다. 교재는요, 649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목차가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감평 3방식은요, 참고로 학교는 전체에서 가장 어려워요. 오늘은 꽤 힘든 수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3방식은 포기를 해요. 헤매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헤매버리면요, 학교는 자신감이 안 붙어요. 이걸 이겨내게 되면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야, 학교는 별거 아니네. 예. 그래서 감정평가만 잘 이겨내시면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수업은 힘들지만은 잘 따라오시면 정리가 제대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공인모 게시판을 보니까 중개서 합격하신 분들이 아주 가끔은요, 중개서 합격을 했더니 나는 감정평가서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예. 관심은 좋습니다만은 요거 잘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자, 예를 들면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마다 한 15,000명에서 20,000명을 뽑죠. 엄청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은요, 매년마다 최근에는 150명 안팎을 뽑아요. 100분의 1입니다. 예. 그러니까 150명 뽑는다. 이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서울대 연수보다 훨씬 적잖아요. 예. 그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수만 보더라도 참 이 공부는 힘든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평을 공부하겠다 하게 되면 웬만하면 제가 말립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공부는 2년 넘어가요. 1차 1년, 2차 1년. 2년 만에 합격했다 하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또 2년 넘어가거든. 그럼 4년 되거든요. 한 3번, 4번 넘어가면 6년, 7년, 8년 그냥 넘어갑니다. 자칫하면요, 이 공부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아시겠어요?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몇 살이냐? 일단 30살 넘어가면 무조건 말립니다. 인생이 다시 있으니까. 20대라면 도전해봐. 하겠다면. 그래서 왜냐,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직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절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일단 100% 직장 포기하고요. 두 번째, 가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집에서만 안 돼요. 아예 보따리 사들고 서울에 신림동 가서 거기 학원 있잖아요.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아예 고시원 잡아놓고 잠자는 것만 빼고 하루 10시간 이상 풀가동해야 됩니다. 합격할 때까지. 중개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고시예요. 그래서 혹시 합격하시더라도 내 나이가 30살 넘었느냐도 따져보시고, 내가 과연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느냐, 가정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결심이 섰다면 도전하시면 돼요. 그러나 장담은 못해요. 왜? 150명만 뽑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시험입니다. 다만 합격하시면 일단 수습기간 가지고 법인 근무하거든요. 법인도 20대가 합격하면요, 32살까지는 법인에 채용이 돼. 그 다음부터 채용이 어려워요. 법인도 한계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뽑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보고 뽑는 거예요. 스펙 좋아야 되지.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고, 인성도 좋아야 되고, 술도 잘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감평은 워낙 힘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중개사 합격하고 감정평가사 도전해야지. 예. 웬만하면 제가 맡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법인에 근무하면요, 연봉은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 돼요. 연봉은 좋아요. 그보고 힘든 힘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도요, 실무를 잘하면요, 감정평가사보다 연봉이 훨씬 더 높아요. 예. 차라리 힘든 감정평가사를 도전하느니, 예, 실무를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이 사람 연봉을 능가하면 되거든요. 예. 예. 깨 부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만 합격하시고 평가사만큼은 한번 좀 제고하시면서 웬만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예. 워낙 힘든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입니다.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을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649페이지인데요. 감정평가 3방식은 너무 어려워요. 정리만 된다면 자신감이 확 붙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 경영자와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예. 얘만 딱 끼게 되시면요, 자신감이 팍 붙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를 보기 전에 오늘 강의 노트 있죠, 한 장. 이거 보시면서 정리하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감정평가론 목차가 나오죠. 목차. 자, 1번부터 5번까지요. 일정한 기초이론. 여기서는 출처가 좀 희박하고요. 자, 2번 2장 동그라미. 가격 형성 원리. 얘가 중요하고요. 3장 동그라미. 3방식입니다. 그리고 4장이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 5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의 하이라이트는 2장과 3장입니다. 그러면 2장도 공부하려면요, 적어도 한 4시간 공부해야 되고요. 3방식도 오늘 4시간 다 정리할 겁니다. 나머지 한 2시간 잡게 되면 사실 감정평가는 10시간 정도 강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10시간 정도. 그래서 오늘 4시간 남았잖아요. 오늘은 감정평가 3방식이 가장 힘들지만은 이거부터 정리한 다음에, 예, 따라오시세요. 예. 다음에 3월, 4월 과정에서는 2장이 있죠. 가격 형성 과정. 요거 정리하게 되면 진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평은요, 진도가 쫓긴다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요. 예. 오늘은요, 3방식을 확실히 정리하고요. 예, 다음 과정에서 앞부분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표 내려갑니다. 3방식 성립 과정이 나와요. 3방식의 성립 과정. 얘는요, 우리 기본서를 보게 되면 649페이지 보게 되면 제1절 3방식의 접근 원리가 나오죠. 그러면 바로 1번 통과하세요.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문제가 없어요. 예, 버리시고. 다음 페이지 바로 2번 가치이론. 얘도 X 버리세요. 예.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한 장을 넘기니까 652페이지입니다. 652페이지 보니까 괄호 3번 가치 3년성 또는 가격 3년성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오죠. 예. 자, 가격 3년성, 3방식 특징 등등 표가 나오잖아요. 이 표하고 강의 노트를 비교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3방식의 성립 과정을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가격 3년성입니다. 먼저 가격 3년성인데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성이 나와요. 다음에 비용성입니다. 다음에 수익성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는 일반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모든 가격은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대요. 세 가지 관점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근무하다가 이제 60이 다 되어서 이제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 받죠. 이제 인생이 막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자영업. 식당을 차려야지. 네. 식당을 차립니다. 그래서 식당을 차렸는데 점포 없고 인테리어하고 전부 다 차렸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다? 3억 들어갔대요. 이건 뭐죠? 비용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용성 관점에서 식당이 3억 들어갔대요. 그래서 식당을 하고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음식 맛이 좋고요.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그러면 수익이 엄청 높아지겠네. 그러면 나는 3억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워낙 높으니까 수익성은 4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가격이 4억이 돼요. 수익성 관점에서. 자, 그러다가 이 식당을 팔려고 해요. 어디다가? 시장에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4억밖에 너무 세잖아요. 3억 받으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야. 그래서 절충해서 시장에다가 3억 5천에 팔아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가격이 세 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모든 가격은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 가격이 정해집니다. 자, 삼행시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에 이게 있어요. 세 가지가 똑같아. 이꼴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3억이면 얘도 3억입니다. 똑같아. 세 가지가 똑같은 것을 가리켜서 삼면등가성 이렇게 불러요. 세 가지가 똑같은 가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때 조건은요. 바로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시장이 가장 이상적이고 기준적이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언제나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잖아. 현실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잖아요. 얘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얘가 될 수가 없고 바로 불안전 시장이다.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시장이 불안전해요. 불안전 시장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듯이 식당 하니까 3억, 비용은 3억, 수익은 4억이고 시장에서 매매 가격은 3억 5천이다.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면생의 착안에서 감정평가 3방식이 연결이 돼요.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생에 의한 방식이 바로 비교 방식이 돼요. 비용생에 착안한 방식은 원가 방식이 되고요.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은 바로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3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우는 자, 특히 가격이 있고 또 임대료가 있지. 가격과 임대료. 그래서 부동산은 각각 가격과 임대료로 구분됩니다. 가격과 임료.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가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돼요? 6가지. 그래서 6방법이 이어집니다. 6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3방식과 6방법을 모두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시장에서 가격 관한 방법을 가르쳐서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불러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여기서 구해진 가격을 비중 가격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시장성으로 임료 구하자. 임료 구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비준 임료가 돼요. 다음에 비용성으로 가격 구하는 것은 원가법 이렇게 불러요. 어떤 책은요, 복성식 평가법 이렇게도 나와요. 자, 원가법이다. 여기서 구해진 가격은 바로 복성 가격입니다. 다음에 비용성으로 임료하는 방법은 바로 적산법이 돼요.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바로 적산 임료가 됩니다. 다음에 수익성으로 가격하는 방법은 바로 수익환원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가격은 수익 가격이 돼요. 다음에 임료 관한 것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여기서 얻어진 임료가 수익 임료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은 오늘부터 굳이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과거 시험은요, 얘를 바꿔서 보는 적이 있어요. 가격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인데 가격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다. X 틀린다. 예.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감정평가 3방식은 결국 3방식과 6방법이다. 중요한 점은요, 오늘 공부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조건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은 감정평가는요, 가격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어진 공식을 대입해서 평가사가 가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는요, 모든 방법이 공식에서 출발해서 공식에서 끝나버립니다. 공식을 안 떨리고 공부하게 되면 엉터리 공부예요. 그래서 3방식은 무조건 공식부터 출발하자. 공식만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우리 시험은요, 6방법 중에서 특히 가격입니다. 가격 구하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원가법이 있죠. 다음에 수익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요, 가격 구하는 세 가지, 거래사례법, 원가법, 수익하는 법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가장 알찬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임료 세 가지 있죠. 얘는 아주 가끔 한 6, 7년마다 아주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가격 시간에 다 공부합니다. 그러면 임료 세 가지는 오늘 공부 안 해. 왜? 약하니까. 그렇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언제 공부하느냐?
5월, 6월 되면 제가 임료는요, 따로 보는 것보다는 한 방에 모아서 정리하면 한겨울 수월해요. 그래서 공부도 타이밍이 있으니까 임료는요, 제가 한 6월 달에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모아가지고요. 지금은 계속 가격 세 가지가 계속 집중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결국 가격이 3개 나왔어요. 3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격은요, 오로지 하나의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하는 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데, 결국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격이 하나, 둘, 세 가지 나왔잖아요. 왜 3개 나왔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니까 세 가지가 똑같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차리니까 비용성이 얼마 3억이다 하면 무슨 가격? 복선 가격이 3억이 나왔습니다. 장사가 잘 돼요. 수익성 얼마라고 했죠? 4억. 그래서 수익 가격이 4억 나왔잖아. 이걸 시장에 팔려고 하니까 시장성은 3억 5천이네. 얘가 3억 5천이더라. 그럼 어디까지나 세 가지 가격이라 요 가격을 가리켜서 시산가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시산가격은 1개, 2개, 3개. 각 방식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산가격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이 시산. 예를요. 시산. 이건 한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적어요. 시산가격. 시산가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산가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말로 계산된 가격이다. 세 가지 전부 다 계산기 두드리니까 각각 이렇게 나왔대요. 계산된 가격입니다. 그럼 얘는요.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비교, 검토, 조성해서 이렇게 하나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예. 이것을 시산가격의 조정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3방식으로 세 가지 가격을 구해서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조정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산가격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얘는요, 출제가 자주 돼요. 우리 시험에. 예. 그러면, 자, 시산가격의 조정 방법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시산가격 조정해 놓고 화살표 되어 있죠. 그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조정 방법. 조정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네. 첫 번째, 산술 평균이다. 두 번째, 가중 평균이다. 얘가 잘 나와요. 결론. 세 가지 시산 가격의 조정 방법은 산술 평균 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가중 평균치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산술 평균으로 한다. 얘가 잘 나와. 자, 앞으로 요령인데요. 학교론 전체에서 되게 산술 평균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술에서 나왔다 일단 의심하고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가중치, 가중 평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은 뭡니까? 한마디로 n분의 1이지, n분의 1. 예. 한번 볼까요? 가격이 3개 나왔잖아. 3개. 그러면 이제 3억 5천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억하고 다음에 3억 5천하고 4억을 3개 나왔잖아요.
n분의 1이니까 하나, 둘, 셋 나누기 n분의 1 나누기 3하면 돼요. 얘가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면 중간치 얼마가 나오지? 3억 5천이 나와요. 이런 가격은 엉터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하는 게 아니라 가중 평균치로 구한다. 그러면 가중 평균의 의미가 뭘까요? 하게 되면 자, 가장 주 방식입니다. 주 방식을 선택하되 다른 방식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합리성을 검토하자. 합리성을 검토하자. 예를 말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방식이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 그 중에 가장 주 방식을 선택이 되면 주 방식. 그러면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식당을 차렸는데 가격이 3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식당 사업을 하게 되면 주된 성격은 셋 중에 뭐가 될까요? 셋 중에. 식당. 이게 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은 수익성이 중요하잖아. 그거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하니까 주 방식은 뭐지? 수익 가격 4억. 얘가 주 방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지? 얘가 다른 방식이지. 부수 방식. 그러면 3억하고 3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식은 이제 3억도 있고 3억 5천도 있고 얘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을 주로 하되 얘를 이렇게 참작합니다. 참작이에요. 누가?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보니까 주 방식을 선택했잖아요. 얘를 충분히 참작해서 검토하니까 결론은 평가사가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참작해서 합리성을 따져보니까 결론적으로 땡땡땡 결론은 3억 7천이 가장 좋겠네. 그래서 4억에다가 얘를 쫙 검토하니까 결론은 3억 7천이 좋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 내려야 됩니다. 얘가 바로 시산 가격의 조정입니다. 3억 7천 이렇게. 그럼 이제 감정평가 보고서에다가 3억 7천 가격을 적는 거예요. 이때 3억 7천이 최종적인 가격 3억 7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 가격 3억 7천 세 가지 가격을 조정한 결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때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이 가격 3억 7천을 우리 규칙은 똑같은 말로 이꼴 시장가치다.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시장가치 곧 부동산 가격 3억 7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3방식의 성립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항상 모든 가격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해진다. 모든 게 똑같으면 사면 등가성이죠. 완전 시장이니까 이런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시장 가격이 3개 나왔잖아.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조정하자. 이때 조정은요.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장 주 방식을 선택하되 나머지 다른 방식을 검토하더라. 즉 가중 평균치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격하게 되면 세 가지 관점에서 전부 다 가격을 구한 다음에 조정해서 하나의 가격을 도출해야 됩니다. 3방식이 필요한 이유 아시겠죠?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651페이지입니다. 651페이지. 자, 그 앞에 거는 제가 보지 말라 했어요. 쓸데없는 공부가 돼요. 맨 밑에 보니까 17네모, 애드, 시산가액 조정 나왔죠.
한순간, 자,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이 키보드가 떠올라야 돼요. 지산가격 조정하게 되면 산술평균, 가중평균. 예, 공부 다 된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있죠. 삼면 등가가 뭔지 아시겠죠? 어떤 시장? 완전 경쟁 시장. 자, 그러면 2번 동그라미. 얘가 집중 출제가 돼요. 2번. 지산가액 조정 방법은, 자, 두 줄 볼까요?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세 가지 가격을 시산가격이라고 한다. 이제 문장 들어오시죠? 그리고 지산가격의 조정이란 이들 세 가지 가격을 서로 연관시켜 합리성을 검토해서 시산가격 세 가지 상호간의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하나로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첫 줄 보시면 중간부터 볼까요? 각 세 가지 시산가격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 동그라미. 얘가 뭐죠? 가중평균. 가중치를 부여하여 감정평가를 결정하잖아요. 세 번째 줄. 그리고 단지 윗줄입니다. 산술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술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3방식 승리 과정입니다. 한 장 넘어가요. 655페이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가격 구하는 것을 중심 봤을 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하는법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655페이지 보시면 제2절 원가 방식에서 네모 1번 가격 구하는 원가법을 공부합니다. 지금부터 원가법을 보도록 할게요.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은요. 자, 책으로 보게 되면 부수가 없어요. 체계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3방식만큼은 또 이제 강의 노트를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원가법 나오죠. 원가법. 자, 원가법은 비용성으로 가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용성이다. 비용성. 그러면 비용성 하게 되면 비용이 투입되는 삼각자산을 말이에요. 삼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가 건물이나 기계를 들 수가 있어요. 건물은요, 건축비 들어가잖아요. 기계도 역시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걸로 구하거나 원가법으로. 비용성 관점입니다. 또 잘 보세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건물이나 기계는요, 토지와는 달리 연구만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수명을 다해. 수명을.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삼각자산은 유한하다 해서 자, 내용연소가 존재합니다. 내용연소. 자, 말이 어려워요. 쉬운 말로 수명, 나이를 가리켜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연구만 할 수가 없어요. 수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삼각자산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얘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노후화돼요. 자, 노후화되면요, 가치가 더 올라갑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삼각자산은 노후화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얘가 뭐지? 감가.
따라서 항상 삼각자산하게 되면요.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가된다. 감가 수정. 감가. 예. 그래서 원가법은 감가가 포인트입니다. 감가. 이때 내용연수 하게 되면 종류가 두 개 나와요.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물리적 연수가 경제적 연수가 나옵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가 나와요. 이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본다면 이런 관계, 이렇게. 물리적 수명은 길고 경제적 수명은 짧다. 자, 예를 들면 건물도 그렇지만은요. 여기다가 그냥 사람을 집어넣어요. 사람을. 첫 번째, 물리적 수명은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가 물리적 수명입니다. 요즘이면 100세 인생이지. 몇 살 100세. 다음에 경제적 수명은요. 사람이 돈 버는 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취업해서 60대 돼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 35년 정도 돈 벌잖아요. 얘가 경제적 수명입니다. 답이 나왔죠? 뭐가 더 길다? 물리적 수명이 길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신축했다, 철거했다까지 모든 기간이 물리적 수명인데 그 범위에서 임대를 받기 때문에 얘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는요. 물리적 수명보다 경제적 수명을 중시합니다. 왜?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관해서니까 이 경제적 가치를 관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론에서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수명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 large n equal small n 플러스 small n 다시가 돼요. 그러면 large는 뭡니까? 얘는 전 내용 연수. 전체 수명입니다. 전 내용 연수. 다음에 small n은요. 경관 연수. 경관 연수. 다음에 n-는요. 잔존 연수를 말해요. 잔존 연수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건물이 5년 지났대. 얘가 경관이었습니다. 5년 지났어요. 근데 이 건물이 앞으로 15년 더 설 수가 있어. 잔존연수. 뭔지 아시겠죠? 합하니까 전체 수명은 몇 년? 20년.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젠 이꼴 경관연수 더하기 잔존연수가 돼요. 합친 것이 전체 수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원가법은 비용성 관점인데, 비용이 투입되는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은 항상 노후화될수록 감가된다. 이때 수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걸 간단히 기초 개념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3방식은 무조건 뭘로 출발한다? 공식. 뭘로 끝내자? 공식. 3방식에서 공식이 안 나오면 엉터리 공부예요. 지금부터 공식을 소개하겠는데요. 자, 공식은 우리 책에서는 깔끔하게 공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네모 박스 공식 되어 있죠. C-dn equal pn이다. 공식 나왔네요. 자, 왜 이렇게 힘들게 썼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감정평가 3맛이 마르게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도 이런 공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공식은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의 FM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쓰는 공식이 이 공식을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통적으로 공부하자. 가로로 공부하지 말고 정통적으로. 그래서 시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시는 제자들의 번가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의 번가다. 자, DN 하게 되면 N이 뭐죠? 이거 경관연수. 5년 지났다. 그동안에 감가. 그래서 감가수정이라고 불러요. 감가수정이다. 따라서 제자들의 번가에서 감가를 빼니까 가격이 나와. 이때 가격이 복선 가격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가법은 제자들 원가가 뭡니까? 감가수정이 뭡니까? 요 두 가지만 딱딱 잘라서 공부하면 끝. 공식에서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알기 위해서 또 간단한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데 총 얼마 주고 2억 주고 건물 지었대. 건물의 총원가 얼마? 2억이죠. 얘가 제자들 원가입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 얘가 2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원가는 뭘 말하지? 총원가. 총원가. 다음에 자, 2억 주고 지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전체 수명을 20년 잡을게요. 20년. 그래서 전 내용요소가 몇 년? 20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억짜리 건물이 20년 지나면 싹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철거할 때 건지는 가격이 있죠. 철거 사가니까 철거 등등 건진 거 있잖아. 얘를 S라고 불러요. S. 이것을 해석하면 잔재 가격이다. 잔재 가격입니다. 자, S가 뭔지 아시겠죠? 건물 수명이 다 되어서 철거할 때 철거하고 건지는 가격입니다. 그럼 얘가 금액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없다고, 제로다. 없다고 가정할게요. 없다. 철거하고 모든 가치가 없어요. 제로다. 그럼 계산 쉽잖아요. 볼까요? 그러면 2억짜리 건물이 20년 지나면 모두 소멸되고 없대 말입니다.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요, 전체 2억에다가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마다 가치가 얼마씩 없어질까요? 2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쭉 나가면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5년 지났대. 경관연수가 5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2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 가치가 1,000만 원 겠죠? 그러니까 첫 해도 가치가 1,000만 원 날라가고 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계속 가치가 1,000만 원씩 날라간단 말입니다. 얘가 뭐죠? 감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5년 지났더니 총 감가가 총 얼마? 5천만 원이죠. 그래서 가치가 5천만 원이 가치가 이미 하락했어요. 날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5년 지났다. 남는 가치가 N-지. 잔존연수. 남는 가치가. 그럼 2억짜리가 가치가 5억 날라갔잖아요. 남은 가치가 얼마 남았습니까? 1억 5천. 1억 5천. 여러분 따라오셨죠? 자, 2억이 총원가잖아. 무슨 원가? 제자들 원가. 그러면 얘가 몇 년 지났지? 땡땡. 5년 지났잖아.
감가가. 그러면 5년 동안 감가액이 몇 천만 원? 5천만 원. 감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째 5천 빼니까 남는 가치가 얼마 남았다? 1억 5천 남았다. 얘가 바로 건물의 5년째 건물의 복선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뭔지 공식을 따라오셨잖아 또. 이렇게 건물 가격이 정해지는구나. 건물 가격은요, 총재단 원가에서 N년 동안 감가만 빼버리면 남는 가치가 잔존 가치야. 1억 5천. 얘가 바로 건물 가격입니다. 이제 공식을 이해하셨잖아요. 이제부터 풀어 쓰면 되는 거예요. 풀어 쓰면. 다시. 조금 바꿔볼게요. 5년이 아니고요. 만약 8년 지났다면 단가 얼마? 예, 8천만 원. 8년째 건물가가 얼마가 되겠지? 1억 2천.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원가법은 총 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입니다. 저론가에서 감가성을 빼게 되면 건물 가격, 복선 가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 원리를 따라오셨어요. 공식을.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원가법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것도 체계를 잘 잡자. 저론가가 뭡니까? 감가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얘만 분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얘만. 이때 제도론가는 크게 세 가지만 공부하자. 세 가지만. 첫 번째, 의의가 뭡니까? 두 번째, 어떤 종류가 있어요? 종류. 나와있죠, 그죠? 그대로. 세 번째, 어떻게 구합니까?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공부하면 땡이야, 땡. 끝이에요. 다시 감가수정. 자, 원가법은요, 항상 노후화되는 만큼 감가되기 때문에 원가법은 가장 중요한 게 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돼요. 최고 중요합니다. 얘도 똑같아. 1번 의, 2번 이건 다음 페이지만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목차변 감가수정 나오잖아. 똑같이 1번, 2번, 3번이야. 그래서 2번은 뭐지? 종류가 다시 말하면 감가 요인의 종류가 나와요. 얘가 종류를 말해요. 세 번째가 뭐지? 구하는 방법을 다른 표현으로 감가수정 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끝. 자, 지금 한눈에 자꾸 좁혀지고 있잖아요. 공식 이해했다. 다음에 요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똑같이 뭐지? 의, 종류, 구하는 방법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부터 봅니다. 자, 기억납니까? 제주달 원가는 총 원가다. 연결돼요. 네, 총 원가. 얼마? 2억. 인데 중요한 거는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화살표 네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 화살표 네모되어 있잖아. 얘가 너무 중요해요.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총원가입니다. 기준 시점. 자,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면요. 자꾸 얘를 안 넣고 기준 시점 대신에 신축 시점을 집어넣어요. 이네가 틀린 말입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입니다. 주로 현재를 가르치죠. 현재를.
그래서 다른 쪽 강의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보세요. 이걸로 땡이야, 땡이야. 긴 시점이요, 강조가 땡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부가 아니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까? 다시. 자, 어떤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총 10억 주고 지었어. 10억짜리 건물입니다. 언제 지었냐면요. 지금부터 2년 전. 그럼 2020년이죠. 2020년 3월 2일, 3월 잡을게. 2년 전이잖아요. 요때 뭐였지? 신축이었어, 신축. 얘가 신축 시점입니다. 신축 시점에서 초원가가 10억이잖아. 다시. 언제 지었죠? 2년 전. 그런데 제도론가는 신축 시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부동산 가격은 주로 현재 가격 구하잖아요. 현재 가격. 그럼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2년 전에 10억 주고 지은 건물이 있어. 그러면 예를요. 이 건물을 지금 똑같은 건물을 지금 똑같이 짓게 되면 10억만 들어갈까요? 더 들어갈까요? 더 들어가지. 왜? 물가는 자꾸 올라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 상승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건축비 상승을 20% 잡을게. 따라서 2년 동안에 건축비가 철근값이 20% 올라갔대. 그럼 지금 짓게 되면 얼마 절시죠? 예, 12요. 얘가 현재야. 2022년 3월 2일 현재입니다. 얘가 바로 긴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전 10억 주고 신축한 건물도 항상 가격은요. 지금 똑같이 짓게 되면 얼마 들어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12억에 들어가더라. 얘가 뭐죠? 기준 시점에서의 총 원가는 얼마? 12억. 얘가 바로 제대로 원가입니다. 제대로 원가. 이제 이해하셨죠? 따라서 제대로 원가는 총 원가인데 언제 시점? 신축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에서 총 원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 봤으니까 이제 책을 보게 되면 키보드 눈에 쏙쏙 들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책을 보겠습니다. 655페이지. 655페이지 보시면 자, 원가판산에 박스 있죠. 박스는 읽어보시면 돼요. 원가법은 공식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재원가가 뭔지, 감가상이 뭔지 이제 공식 돌리시면 되고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657페이지 보니까 657페이지 괄호 5번 제조달 원가 석장 넘어가요. 662페이지 괄호 6번 감가수정 끝. 짚어봅니다. 제조달 원가하고요. 감가수정만 보고 딴 거 안 봐도 괜찮아요. 다시 제조달 원가든 감가수정이든 간에 항상 포인트는 뭐지? 어휘 공부하고 종류가 뭐냐?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로원가가 아까 몇 페이지였죠? 657페이지죠. 자, 1번 개념 보게 되면 제로원가는 뭘 떠올려? 총원가인데. 총원가인데 현존 물건의 기준 시점 동그라미. 이제 기준시 뭔지 아시잖아요. 신축하면 틀린 말이야. 예. 기준시점에서 한 줄 내려가서 자, 한 줄 내려서 필요한 밑줄입니다. 적정 원가의 총액 밑줄. 얘가 뭐지? 총원가. 따라서 기시점에서의 적정가 총액, 총원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3번
종류. 1번 복지원가, 2번 대치원가. 다시 1번 복지원가는요, 괄호 똑같은 말로 복조, 원가, 재생산 비용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인데 용어들이 좀 난리비리해 있어요. 그래서 복지원가 또는 복조원가고, 2번 대치원가 또는 대체원가, 대체비용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복조원가와 대체원가입니다. 이제 종류가 두 가지네. 복조원가와 대체원가네.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동그라미 보면 종류가 복조원가와 대체원가가 있잖아요. 종류, 복조원가와 대체원가죠. 두 가지.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편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복조원가는 뭡니까? 하게 되면 나와 있잖아. 최근 건물. 최근 건물은 복조원가로 구해요. 거꾸로 오래된 건물. 오래된 건물은 대치원가로 구한다. 그러면 구분이 되겠죠. 원가가 두 가지인데 재론가는요. 최근 건물은 복조원가, 오래된 건물은 대치원가구나. 그럼 다시 그림 봅니다. 자, 2년 전에 10억 주고 지었잖아요. 10억 주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얘는요, 최근 겁니까? 오래된 겁니까? 최근입니다. 최근. 다시. 이 건물이 5년 됐다. 5년. 최근 걸까요? 오래된 걸까요? 부동산 건물은요, 5년도 새 건물입니다. 깔끔해요. 예. 보통 아파트는요, 신축했다. 한 10년까지는요, 이걸로 봐. 10년까지는 깔끔해. 예. 10년이 초과되어버리면 이제 구축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건물은요, 한 10년까지는 전부 다 이걸로 봐요. 최근으로 봐. 깨끗한 걸로 봐. 그러니까 최근 건물은 주로 아마 10년 정도 된 거는 무리 없다. 건물 좋은데 깔끔하네. 그럼 이제 얘가 최근 건물이잖아요. 이때 얼마 주고 신청했다? 10억이죠. 2년 전에. 그런데 항상 제대로 거는 현재로 고쳐야 된다. 긴 시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2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똑같이 짓게 되면 얼마 들어가? 10억 들어갔죠. 얘가 바로 재론가이면서 동시에 이꼴 복조원가예요. 복조원가다. 따라서 복조원가는 최근 건물을, 인정 건물을 지금처럼 똑같이 짓는다면 똑같이. 그래서 얘가 바로 물리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입니다. 최근 건물은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짓는다면,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짓는다면 10억짜리가 지금은 10억이면 똑같이 짓잖아요. 그래서 재론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얘를 가장 많이 씁니다. 거의가 똑같이 짓는다면 복조원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대치원가는요, 오래된 건물이잖아. 오래된 건물. 다시 2년 전 건물은 최근 건물이죠. 만약 이 건물이 2년 전 건물이 아니고 30년 전에 지었대. 이러면 이제 건물이 맛이 갔지. 완전히 구닥다리 건물이잖아. 그럼 이런 건물은요, 다시 멸실하고 짓게 되면 똑같이 안 지을 수가 없잖아.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요, 동일하게 짓기가 어려워요. 왜냐? 건축 기법은 나날이 달라지고 이렇게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은 물리적으로 똑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뭘 따진다? 자, 물리적으로 똑같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경제적 가치를 따지자.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다시 예를 듭니다. 오래된 건물 30년 전. 그러면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볼까요? 자동차. 아마 원래 여러분들 광고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랜저 신모델이 또 나오죠, 그죠? 그랜저. 원래 아마 하반기 되면 그랜저 모델 이쁘잖아요.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이 그랜저 모델이 계속 몇 년 단위로 연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랜저가 처음에 과거에는요, 이쯤 됐을 거라. 그랜저의 첫 모델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각그랜저라고 부르요. 각그랜저. 추억의 차죠, 그죠? 그 차가 요즘요, 벤츠보다, 포르쉐보다 귀해요. 얼마나 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30년 전 각그랜저가 있다. 각그랜저. 어떻게 보면 똥차 중에 똥차지. 누가 이게 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차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따지지? 물리적인 축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뭘 따지지? 경제적 값어치를 따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중고차 센터 가게 되면 한 30년 지난 옛날 똥차죠. 각그랜저. 이 차는 대충 불러주세요. 이거 지금 중고센터 가게 되면 대충 얼마쯤 할까요? 똥차죠, 그죠? 한 50만 원 잡을까요? 50만 원. 자, 그래서 옛날에 각그랜저. 저도 안 타겠지만은요. 시장에서 얼마? 50만 원. 얘가 바로 대치운가입니다. 대치운가. 아주 오래된 것들은요, 동일하게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맛이 같잖아요. 이때는 경제적 값어치를 따져. 값어치를 따져. 다시. 각그랜저는 오래됐잖아요. 왜 50만 원 할까요? 자, 이 각그랜저는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엔진 낡아 빠졌고, 타이어도 썩어 빠졌고, 시트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펜트 다 벗겨졌고요. 완전히 한마디로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맛이 갔잖아요. 이걸 다 감안하니까 똥짝값이죠. 얼마? 50만 원. 그래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얘가 이미 다 반영이 되니까 겨우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치원가는 왜 50만 원밖에 안 하느냐? 이미 모든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미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이 되었죠. 기능적 감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반영이 되어버렸잖아. 타이어 낡아 빠졌고, 엔진 낡아 빠졌고. 그래서 왜? 뭐 때문에? 이미 기능적인 모든 하자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다 고려하니까 꼴란 50만 원밖에 안 해요. 다시 반복합니다.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복조원가입니까? 대치원가입니까? 대치원가.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이거. 따라서 자, 복조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뭐가?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도 끝났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안경가 되잖아. 논리적으로 최근 건물이면 복조원가 똑같이 해야지. 오래된 건물은 뭐지? 대치원가. 값어치를 따져봐야지. 값어치가 형편없잖아요. 이럴 때 뭐지? 기능적 감가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보시면 복조원가, 대치원가인데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겨서 표가 나와요. 이제 자, 왼쪽은 복조원가, 오른쪽은 대치원가. 그러면 복조원가는요. 자, 두 번째 칸 내려가니까 점점점 항목이 3개 있죠. 첫 번째 보시면 물리적 측면 밑줄. 물리적 측면. 물리적으로 똑같이 짓는다면 얘가 바로 복조원가고요. 그러니까 뭘 따지지? 최근 건물, 최근 건물. 다음에 대치원가, 오른쪽. 대치원가는요. 또 점점점 3개 장목. 효용 측면 밑줄. 얘가 바로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
세 번째 항목 보시면 밑줄하세요. 기능적 감가를 따로 수행하지 않음. 왜? 이미 다 반영했잖아요. 이미 반영이기 때문에 대치원가는 따로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재론가의 개념 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지? 개념은 기준 시점이다. 종류 두 가지, 복지원가와 대치원가예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비교 정리했습니다. 쉬었다가 구하는 방법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쉬겠습니다.